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 책육아의 두 번째 단계,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언어를 흡수하고 또 그것을 얘기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하려고 제가 다시 책까지 꺼냈어요. 하도 뭐 논문을 달라 뭐 하라 막 해가지고,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육아 발달 단계, 그거를 기초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뭐 말로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다 뭐 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육아 발달 단계를 기초로 해서 그거를 뇌로 해석을 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강의나 또 제대로 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만 제가 개인적인 연구 강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3년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기본적인 뇌 발달 단계, 그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고, 논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육아 지침서에 나오는 뇌 발달 과정에서 나오는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이런 사교육들, 이 책육아라는 것도 우리 때 없었어요. 우리 때 누가 책을 읽었어? 없었잖아요. 있어봐야 뭐 한 6살, 7살? 그때 돼가지고 이제 책 있는 집 가가지고 책을 읽었지, 책 없었어요. 학교 가서 동화전과, 표준전과, 그것만 가지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공부한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 똑똑해진다고 하는 거는 책 장사들이 하는 얘기고, 그때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또 유도한 거를 여러 조기 업체에서 이용했고, 출판사들이 이용했고,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조기 교육에서 마케팅을 하는지, 왜 어머니들이 속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간단해요. 사람들 여론 형성하는 거 간단하고, 여론적 이런 육아를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도 쉬워요. 왜? 아이를 처음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어머니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출판사나 사교육 업체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엄마들을 어떻게 속여야 되는지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많은 이런 외부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개인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구독자가 20만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면은 최소 100만 명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 이상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구독자가 더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기 업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그런 인플루언서나 또 구독자들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고, 또 그 관련 학자들 돈 준다면 다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요. 근데 이름 있는 사람들은 잘 안 하고, 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교수 타이틀만 달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양심은 있어서 제대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대충 얼버무리면서 얘기하지. 그 정확한 나이대, 해야 되는 개월수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만 하고 딱 끝내버려요. 제가 몇 번 강의를 들어봤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권장하는 사람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제대로 몇 개월부터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책을 다시 꺼내긴 했어요. 이 책을 꺼낸 이유가, 제가 책을 못 봐요. 제가 22살, 3살 때부터 이제 그 전에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책을 못 보는데, 그래도 뭐 이런 공부하는 용으로, 어차피 강의하는 용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 보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또 애니메이션 아니지만은 그거에 관련돼서 시간은 걸리지만은 제작을 해서 책 위주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나중에 서점 가게 되면은 괜찮은 책들 소개를 해줄 테니까는, 책 보실 때 이런 일반적인 엄마들이 쓴 것들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책을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책도 서점에 가서 볼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고, 저도 내년 안에 책을 하나 낼 거니까는 제 책도 관심 있으시면 사서 보시길 바래요. 자,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사담이고요.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초반에는 이런 책 중심으로 하는 이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거는 팩트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마지막 부분을 제 사견과 제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섞여버리면은 나중에 어머니들도 저한테 세뇌를 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안 하고 나눠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책에 나온 내용이다, 아니면은 연구 결과에서 나온 내용이다 해드리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책 육아 자체도 원래 사교육이고 하지 말아야 될 교육이에요. 지금 영아 시기에 많은 책 육아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교육이에요.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될 교육이고 이게 몇 년 전에 생긴 거고요. TV 노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우리 때는 정규 방송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5시 반부터 7시까지 보통 만화를 하고 7시 이후부터는 뭐 뉴스부터 해서 이제 어른들 보는 프로그램들을 했기 때문에 그때 시절에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문제가 안 생겼던 거는 7시 이후에 볼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기 조절을 했던 것이고 7시 이후에는 보통 성인들이 봤으니까는 아이들을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조절을 스스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케이블 방송이 생긴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아무 때나 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댓글을 하다 보면은 아 우리 때도 했었다라고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는 더 달라졌어요. 또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심해지고 또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뭐 우울증이 걸렸니 뭐니 해서 또 아이들을 양육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TV 노출이 더 심해지고 책 노출도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전 후가 틀리고 그래서 코로나 전에 나왔던 이런 논문 자료들은 지금은 다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논문 자료 달라 해가지고 뭐 2000년 초반 논문 자료나 이런 거는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논문 자료는 코로나 이후에 나오는 논문 자료가 진짜 논문 자료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책 육아에서 이 코로나 시기 미친 듯이 하는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아이의 발달 과정 부터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추적 관찰을 해야 돼요. 추적 관찰을 하려고 하면은 약 7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책육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이런 논문 자료는 지금 없어요. 나오려면 7년 후에 나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서초, 대치 중심으로 아이들 책 육아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런 아이들 뇌 질환이 굉장히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그 상담자들도 알고는 있는데 엄마들이 또 말씀하신 대로 논문 자료 달라고 그러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 상담자들도 돈 벌려요. 그런데 어차피 과포화되면은 그걸 다 하지 못해요. 지금 있는 아이들만으로도 먹고 살만한데 더 과포화되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교육자 입장이고 아이들 상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여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의 뇌 발달 과정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흡수하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다음 강의가 아이들이 실어증에 걸리고 성인들이 실어증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들한테 언어를 흡수를 하고 그리고 그 언어의 흡수에 대해서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것을 첫 번째 단계부터 옹알이라고 하고 옹알이 단계가 끝난 이후부터 아이들이 한 음절씩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그게 단어가 되고 단어와 단어랑 점점 늘어나면서 그것이 문장이 되는 과정을 걸쳐요. 언어를 흡수하는 게 뇌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브로카 영역이 있고요. 하나는 베르니케 영역이 있어요. 이 두 영역은 항상 존재를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영아 시기에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이 베르니케 영역. 그리고 이게 3세가 넘어가면은 이 브로카 영역이 많이 활성화가 돼요. 근데 이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하는 일이 달라요. 영아 시기에는 이 브로카 영역에서 뭘 하냐? 발음을 담당해요. 브로카 영역에서 발음을 담당하고요. 베르니케 영역에서 의미를 받아들여요. 어떤 사물을 본다든지 어떤 피사체를 봤을 때 그 의미 파악이 된 거를 이 브로카 영역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위치를 잘 보면요. 이 베르니케 영역은 어디 있냐면은 귀 옆에 있어요. 브로카 영역은 전두엽의 언어 영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받아들이는 이 의미를 브로카 영역에서 받아들여서 아이가 최종적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미를 모르면은 아이가 발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옆에서 봐서 이런저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말을 할까요? 못해요.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끔 엄마랑 이렇게 책 읽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아이 옆에서 책을 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항상 보면 아이 옆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혀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아이랑 얘기를 할 때는 아이 눈을 마주 보고 내가 말하려는 피사체가 뭐라는 걸 인식을 시켜준 이후에 말을 해서 그것이 뭔지 알아듣게 한 이후부터 아이가 옹알이가 시작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언어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아이가 몇 단어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너무 많은 단어가 들어가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실어증 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언어에 받아들이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베르니께서 받아들이는 의미를 이 브로카에서 받아들여서 발음을 한다고 그랬죠. 이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옹알이 단계가 언제 왔는지, 옹알이 이후에 아이가 제대로 말을 하는지, 또 옹알이 이후부터는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의미 파악을 할 때 아이가 뇌 발달 과정에 의해서 어느 단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지, 연속된 단어를 해야 되는지, 받침자가 없는 단어들을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아이한테 의미 파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안 알려주고 알려주는 게 뭐 컴퓨터, 냉장고, 카페트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알려주게 되면은 아이가 말을 못해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단어를 옹알이 전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옹알이도 하지 않는 아이한테 깡총깡총 뜁니다. 번쩍번쩍 합니다. 파릇파릇합니다. 이런 거를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옹알이 시기에는 옹알이 시기에 맞는 단어를 알려주고 그거에 의미를 부여해서 단어를 알려주라는 거고, 그래서 6개월 이전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엄마, 아빠, 맘마, 그러니까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관장하는 이 간내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이게 아이의 생존 본능이에요. 이 생존 본능에 관련된 것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생존 본능은 의식주예요. 내가 집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그 중에서 누구예요? 엄마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아이들의 교육은 11세 때까지는 엄마가 주관을 해야 돼요. 아이는 엄마의 기본적인 성격, 스타일, 행동 이런 것들이 아이의 기본 성격으로 자리 잡히게 돼요. 엄마가 중간에 초등학교 이후에 일을 간다든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의 기본 성격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도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가실 때 최소한 3학년까지 아이를 계속 육아를 하고 3학년 때 괜찮다 싶으면은 그때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1학년 때 보통 어머니들이 일을 다니는 엄마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요. 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엄마의 기억에는 이 아이의 7살 때까지의 기억밖에 안 남아있고 그걸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하게 돼요. 아이는 학교로 가게 되면은 성격이 한번 획가닥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생존 본능, 엄마, 아빠, 또 뭐예요? 의식주라고 했잖아요. 먹는 거. 옷도 애한테 옷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뭐, 꽃가 입자? 뭐, 이런 식으로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그걸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가 발음하기 편한 것만 알려주면 돼요. 그거를 한 8단어, 9단어 정도? 그 정도만 알려주면 아이가 충분히 그런 것들이 쌓이고 계속 반복적인 것이 하다 보면은 이 의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발음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이것이 언제부터 작동을 하냐면은 약 5개월에서 6개월 후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받아들인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빠른 아이들은 옹알이 정확하게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가 여자아이들이나 좀 빠른 아이들, 저 영재 아이들 이런 애들은 한 5, 6개월부터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요.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늦어도 12개월 후부터는 발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알아듣는 거랑 발음하는 거랑 이건 또 달라요. 왜냐면은 이 수용 언어랑 표현 언어가 있어요. 이 화용 언어는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 18개월 이후부터예요. 그런데 18개월 이전에는 보통 수용 언어랑 표현 언어를 받아들이게 돼요. 수용 언어는 아까처럼 말의 피사체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앞에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과야 라고 해주고 아이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이것이 사과라는 걸 알게 되고 머릿속으로는 사과라고 발음이 돼요. 머릿속으로 돼요. 근데 그게 운동기관이 발달되는 게 4, 5개월 이후부터니까는 그 이후부터 아이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이가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는 모든 거를 울음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강한 울음, 약한 울음, 조용한 울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울음 형태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을 하는데 5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아이가 상대방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말은 못해도 알아듣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아이가 웃게 되는 거고, 그때마다 표정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듣는 순간마다 표정을 얘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6개월 7개월이 됐는데도 모든 거를 다 울음으로 해결한다고 하면은 아이는 이 베르니케 영역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은 엄마가 잘못된 육아로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의미 부여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안 해주게 된 거죠. 자, 여기부터 사견이에요. 책 육아를 할 때 의미 부여하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단어를 안 해주고 책 육아에 중점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는 지속적으로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단어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은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단어는 이 브로카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발음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6개월 이전에는 아이가 그런 걸로 받아들일 능력도 안 돼요. 책에 대해서 아이가 이 책을 많이 해주면 수용 언어가 늘어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장사들이. 사진 안에 곰이 있지 않냐, 사자가 있지 않냐, 딸기가 있지 않냐, 바나나가 있지 않냐, 요거를 알려주면은 아이가 나중에 이게 다 수용 언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6개월 이후에요.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하고 난 이후 시점부터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 전에는 이 베르니케 영역이 아직 연습 단계예요.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귀로 듣고 귀로 들은 거를 눈으로 보고 실제 사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 사물이 아니라 실제 사물을 보고 그거를 인지하는 그런 단계만 걸치기 때문에 책으로는 안 되는 시점이에요. 6개월까지는. 6개월이 아니라 옹알이 하기 시점 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육아가 오히려 이런 의미 부여하는 거를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 제가 다시 말할게요. 옹알이 이전 시점에서는 아이가 직접 사물을 눈으로 보고 인지해서 그것을 뜻을 이해하고 이해한 단어에 한해서를 어디다 보낸다고요? 브로카 영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브로카 영역에서 단어가 8단어 이상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좋은 기관이 발달을 하면서 그때부터 자주 들었던 단어부터 말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엄마들이 많은 단어를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소리 많이 하잖아요. 또 맘마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 단어부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발음을 하게 돼도 애들이 보통 얘기하는 단어가 2개예요. 뭐 맘마,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2개로 해요. 근데 아이는 알아듣는 게, 우리는 그게 2개가 나눠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통으로 알아들어요. 이게 뭐랑 같냐면요, 아이들 한글 공부할 때 통문자 가르치죠. 통문자를 아이는 그게 한계라고 알아들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발음할 때도 그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2개가 나눠졌다고 알고 있지만 아이는 그걸 통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이나 아니면 긴 단어들 할 때는 아이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알려주게 되면은 좋은 기관이 발달을 하더라도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답답함을 가지게 돼요. 그거는 여기까지만 알아듣고요. 요거는 다음에 아이들 실어증 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해마가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는 게 18개월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 많은 단어들을 머릿속에 저장해 놓지 못해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게 있지. 걔네들 하는 얘기 있어요. 많은 단어를 알려줬더니 아이가 24개월 이후부터 폭풍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하지. 18개월부터 그 이제 본격적으로 해마 작용을 하고 하니까는 그거는 책 육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발달 단계예요. 원래 발달 단계에서
정상적으로만 했던 애들, 정상적으로 엄마랑만 대화를 했던 아이들도 18개월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폭풍 성장해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거는 당연한 육아의 당연한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것들이 개입이 됐어. 요즘 개입되는 게 많잖아요. 책도 개입이 되고 미디어도 개입이 되고, 그것들이 개입되는 순간 아이들이 이런 발달 단계에 있는 얘네들을 자극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후천적으로 아이가 받아들여야 할 단어보다 더 많은 단어가 들어가다든지, 미디어를 보면서 아이가 듣지 말아야 되는 단어까지 듣게 되면서 아이가 혼란이 오게 돼요. 그래서 미디어 시청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말할 수 없는 이런 단어까지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이 좋은 기관에서 그거를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게 의미 부여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시청을 많이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브로카 영역에 담겨져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 육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수용 언어예요. 수용 언어가 얼마나 정상적인 게 들어간 게 각각의 아이 개월수마다의 그런 채워진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아이가 발음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수용 영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발음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수용 영어에 들어가다 보면은 아이가 발음할 때 애를 먹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표현 언어 저번에 얘기했죠? 이런 제스처를 이용해서 아이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물을 인지하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제스처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것저것, 젓기, 이런 손가락질 자체도 표현 언어예요. 아빠가 일을 갈 때 빠이빠이 하는 손 흔드는 동작들. 손 흔들면서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말이 같이 나와야 돼요. 아빠 빠이빠이. 아빠라는 것도 해주고 빠빠라는 것도 해주는데 그거를 연속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빠, 빠빠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빠빠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손을 흔 때는 이게 빠빠라는 거랑 같이 작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착각스러운 게 영어로 아이를 또 그런 사람도 있죠. 아빠를 파파라고 그러고 이거 흔들 때는 빠빠이라고 그래. 빠이빠이 그러면 안 돼. 이제 처음에 아이가 할 때는 빠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뭐 또 영어 하는 사람들은 빠이빠이 그러겠지. 어쨌든 간에 이런 똑같은 단어를 해주는데 이게 비슷해 버리면 처음에 아이가 헷갈려요. 어떤 게 진짜야? 내 눈앞에 보는 아빠가 진짜 빠빠야? 아니면 손을 들지 않는 게 빠빠야? 그러는데 얘 나중 되면은 그걸 구분을 해요. 빠짜랑 파짜랑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까지 가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지. 그래서 아빠를 그냥 보통 데디라고 표현을 하죠. 헷갈리는 것들을 그런 거를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배울 때. 그래서 이런 표현 영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수용 영어에는 읽기, 몸짓, 이해, 듣고 이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쓰기, 표현 언어에는 쓰기, 몸짓, 말이 있는데 아이가 나중에는 이 몸짓으로 스스로 하면서 빠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표현 언어예요. 이 표현 언어도 나중에 이 음성에 대해서는 또 수용 언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표현 언어랑 이 수용 언어가 충분히 됐을 때, 그러니까 책으로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엄마랑 아빠랑 또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하는, 말로 듣는 이런 것들로 인한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이것이 꽉 차게 되면은 18개월부터는 타인과 아이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타인이 하는 얘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내 얘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18개월부터 가능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의 기억에 관련된 해마 활동이 시작되고 두정엽이 이때부터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할 건데 뭐 프레벨이나 이런 가베 이런 데서 뭐 6개월 전에 뭐 아이가 하면 뭐 상상력이 든다, 그거 개 헛소리예요. 다 해마가 이때부터 발달하는데 무슨 상상력이 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사기예요, 사기. 그거에 대해서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 책이 거짓말이겠죠. 이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심리 자격증 따는 사람들이 보는 이 책이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기교육 업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 책은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는 사람밖에 못 받아요. 이거는 시중에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속기 쉬운 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사람들만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끼리 공방이 오고 가는데 굳이 내가 이 조기 교육하는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저한테 들어오는 이익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한다고 뭐 돈이 들어오겠어요? 뭐 해서 없어. 근데 차라리 조기 교육을 권장을 하잖아요.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제 강의를 조기교육 권장을 해가지고 말 바꿔가지고 이렇게 딱 했으면은 벌써 한 달에 월천 이상씩 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앉아서 그냥 영상만 만들어도 월천을 벌어요. 거기에 상담하고 강연까지 가잖아요. 그럼 월 2천, 3천 벌어요. 그 짓거리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 아이들한테 나쁜 짓을 왜 하냐고요. 그래서 이 활용 언어가 돼야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이 표현 언어나 수용 언어가 적어지고 일방적인 책 육아로 인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활용 언어가 적어져요. 그래서 타인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지 말만 해요. 근데 말을 똑똑하게 되게 잘해요. 이 문제가 그거예요. 책 육아를 했던 아이들이 그나마 문제가 안 생기고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한 4세 때 되면은요, 말을 너무 잘해요. 자기 할 말 똑 부러지게 얘기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책 육아를 권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맞아요. 일찍부터 하면은 아이가 많은 단어를 흡수하고, 한 24개월 이후부터 아이가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 얘기만 해요. 남 얘기 안 들으려고 해요. 부모랑 타협도 힘들어져요. 아이가 말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잘 잡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먼저 제안을 해요. 진짜 육아가 힘들어져요. 그건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밖에 나가잖아요. 아이가 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계속 표현을 해줘요. 그래야 주변 어른들이 칭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듣기 말하기만 했을 때예요. 그런데 읽기 쓰기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읽기 쓰기가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읽기 쓰기가 들어가는 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은, 사람은 좌뇌랑 우뇌랑 나눠져 있어요. 우뇌에서 하는 거는 이 베르니케 영역이 측두엽에 있어요. 측두엽은 귀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귀는 우측과 좌측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운동신경은 교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좌측귀는 우뇌에서 담당하고요. 우측귀는 좌뇌에서 담당해요. 손, 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른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 이거는 어느 뇌에서 담당해요? 좌뇌에서 담당해요. 왼쪽 손을 움직이는 거는 어디서 담당해요? 우뇌에서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가 태생부터 담당하는, 그러니까 주로 담당하는 뇌가 달리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주로 우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모든 언어 습득을 기본적으로 우뇌에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뇌에는 듣기 말하기만 주로 하고, 또 왼손잡이들이 음감이 좋아요. 악기 연주에 충실하단 말이에요. 오른손잡이들은 좌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공부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학습 공부, 우리가 얘기하는 국수연가사, 그런 거랑 읽기 쓰기 하는 거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오른손잡이들을 하더라도요, 아이마다 우뇌가 더 발달되는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좌뇌에서 하는 이런 행동들을 싫어하게 돼요. 대신 아이의 성장 과정은 2세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운에 집중적으로 해줘야 돼요. 왜? 좌뇌의 읽기 쓰기보다는 운의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거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예술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의 두정엽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세, 4세 때 IQ 테스트를 하면은 아이들이 영재성이 나오더라도 요 똑같은 아이를 7살에 테스트 하잖아요. 팍 떨어져요. 왜? 영재성에 나왔던 아이들을 예술 활동을 시키지 않고 공부만 시키다 보면은 아이의 두정엽이 약해져요. 거의 다 전두엽으로 보내는 그런 것만 하거든요. 두정엽이 약해져요. 두정엽이 약해지면은 전체적인 IQ를 담당하는 게 두정엽인데, 두정엽이 약해지면서 아이가 IQ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세 때 이전에 했던 것들,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한 50개월 이전에 IQ 테스트 한 거는 믿지 마세요. 아이가 영재성이 나오든 뭐하든 다 그냥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대충 볼 수 있는 게 7세 때 병원에서 한 거, 그것이 진짜예요. 근데 뭐 병원에서 하면은 뭐 F등급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의료기로 5년이면 삭제가 돼요.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교육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또 한 번 싹 바뀌고 3, 4학년에 한 번, 3학년 정도에 한 번 바뀌고 최종으로 5, 6학년에 한 번 또 바뀌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테스트한 그 IQ가 사람의 정상 IQ예요. 네 어렸을 때 IQ 130, 140 나왔잖아. 너 지금 왜 그래? 왜? 3세 때 그 3세 기준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5세 때는 5세 기준으로 테스트하는 거고요. 5세 때 IQ가 140이었다고 고등학교 1학년 140짜리랑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그런데 엄마들이 착각을 해서 130, 150짜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고등학교에 보냈단 말이에요. 얘 적응 못해요. 그 고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얘 IQ 90, 100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머님이 본 그 IQ 수치는 그 나이대에 비해서 그 정도라는 거지, 전체 대한민국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지금 책 육아에 대한 것과 지금 아이들이 언어를 발달하는 걸 한번 봤어요. 다음에 강의하는 거는 이제 실어증에 대해서 할 거예요. 왜 아이들이 늦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말을 왜 안 한다든지, 또 성인이 돼서도 왜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지 얘기만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댓글 보면은 자기 얘기만 해. 남 얘기 안 들어. 그리고 자기 의견만 엄청나게 강해요. 상대방 얘기를 듣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바보가 되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데서 이제 댓글을 달아준단 말이에요. 상대방 댓글에.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본 건 아니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막 우겨대면은 이제 저는 이게 아니다. 응? 뇌에서는 이렇게 작동한다. 증거를 대래. 아니, 다 나와 있는 걸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또 그것도 미치는 거죠. 찾아보면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찾아보면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 뿐이니까. 해주고 이런 거 지금 이제 뭉뚱그려서 설명을 했는데, 이 뇌 발달 과정부터 해가지고 아이가 언어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되는지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이걸 다 할 건데 지금 거짓말을 처음부터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발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책이나 아니면은 좀 이따가 제가 조만간 서점 다시 갈 거거든요. 서점 가서 그 일반인도 볼 수 있는 뇌 발달 과정에 관련된 책이 있으면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순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많이 문제 생기는 게 영아기부터 애들을 건드려서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교육도 원래 해도 되는 거예요. 3, 4세 때부터 해도 되는 거를 그걸 굳이 영화기부터 끌고 와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왜 의미가 없는지, 이거를 이론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게 왜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게 논문이지. 제 강의의 논문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나오는 내용, 그게 원래 다 기본적으로 옛날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사교육이 나오면서 엄마들이 그걸 모르잖아. 이용해 먹기 좋지, 돈 벌리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설명하는 건 되게 쉬워요. 아유, 어머니,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요, 이거 4살, 5살짜리도 이거를 만지면 머릿속으로 상상이 돼요.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애들 IQ도 높아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러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가 그걸 상상하는지 못하는지는 얘기하는 사람도 모르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팔아야 되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게 진실 여부를 모르니까는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어이가 없는 내용이죠.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뇌에 대해서 모르고 설명하기는 그 사람들도 애매한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도 왜 얘기 안 하냐? 괜히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그쪽 업체들이랑 이 교수들이랑 치고받고 할 필요가 없거든. 왜 그런 불란사는 행위에 내가 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쌀비가 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영유아기의 이런 뇌 발달 과정부터 해가지고 성장 과정에 관련돼서 제가 한 6개월에 걸쳐서 계속 강의를 올릴 거예요. 이론에 맞춰가지고 제가 강의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또 길어졌네요. 요것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는 이 실어증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